이번엔 소득세 짚어보겠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죠. 국세. 내국세 중에 국세입니다. 과세기간 납세지 보겠습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달력 따라가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신규 사업자, 폐업자를 할지라도 달력 따라야 됩니다. 달력 따라가야 됩니다. 자, 거주자의 사망할 경우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출국하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납세지 어디냐? 거주자,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가 될 거고요.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다 주소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자, 소득세에서 과세하는 소득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 중, 그 소득 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대인데, 소득세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퇴직과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 안 시켜서 따로 떼어내서 과세하는 것을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가 아니라 분류과세. 네? 종합소득과 따로 분류해서 그래서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따로 세금계산 들어갑니다. 자, 종합소득은 뭐냐? 이 안에 이, 배, 사, 근, 연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것들을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중에 합치지 않고 따로 걸러내서 따로 과세하는 게 있어요. 이게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이건 분리과세하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합쳐서 과세합니다. 이걸 종합과세 대상,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업하시다 보면 개인 사업하시다 보면 이게 사업소득 이게 걸릴 거라고요. 사업소득. 자,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 요거를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이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년 11월 되면 소득세 중간연납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거고, 중간연납을 뭐 피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중간연납 제도가 있구나, 이제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 불이익은 뭐 그냥 안 좋은 거니까 그냥 여러분 혼자 편안하게 읽어보시고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 안에 포함되는 종합소득이 뭐냐? 이, 배, 사, 근, 연, 기잖아요. 총 수익 금액을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필요경비를 따로따로 뺍니다. 근데 이자소득은 이 총 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너 어떤 경비 썼는데 이거 인정 안 해줘요. 배당소득은 경비 인정 안 해주고 뭔가 그로서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 보세요.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사업소득 금액입니다. 무슨 소득하고 무슨 소득 금액하고는 달라요. 소득과 소득 금액하고는 달라요. 이제 세법을 조금 맛보셨으니까 소득이라고 할 때와 소득 금액이라고 할 때 명확하게 구분해서 써주세요. 설명은 밑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사업소득 눈여겨보시면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사업소득 금액. 그 다음에 근로소득 마찬가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총수익 금액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란 말 대신에 뭔가 이렇게 연봉을 이제 벌기 위해서 맨날 출근하는데 어떤 경비가 발생하죠? 뭐 밥값, 뭐 차비 이런 거 발생하잖아요. 이런 거 다 증빙 찾아내서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러프하게 근로소득 공제라는 제도를 가지고 공제해 줘요. 약간의 그 필요경비 그런 개념으로 러프하게 공제해 주는 거 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경비처럼 공제해 주는 거 근로소득 공제다. 그래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다. 뭔가 필요경비를 뺀 이후의 금액이 무슨 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가 있다면 다 빼서 나오는 금액이 무슨 소득 금액입니다. 이렇게 6가지 소득 금액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종합소득 금액. 해당 없으면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 종합소득 공제 빼면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다. 오케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금액 빼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 다음엔 항상 과세표준 다음엔 항상 세율이 곱해져요.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한 게 산출세액. 그 다음에 산출세액 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무슨 감면, 공제, 가산세 이거 뺐다 더했다 들어가는데 거기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일단 여러분들은 과세표준이 무엇이다. 여기다 세율 곱해지는 거구나. 그러면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거구나.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우리 프레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은요, 좀 규모가 커지면 뭐 장부 다 이제 관리하시겠죠. 그 회계 기준에 따른 장부와 세법에 따른 장부 따로 갖고 있지 않아요. 보통 이제 회계 기준에 따른 장부를 따로 비치를 하죠. 저 왼쪽 화면을 보시면 결산서의 내용, 수익에서 아까 그 손익계산서 그 공부하셨던 거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 나오잖아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웠던 그 당기순이익이에요. 요걸 가지고 세무 조정을 거쳐요. 그래서 사업소득금액으로 가요.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세법상에 소득세법상에 장부가 따로 있다면 뭐 총수익금액 따로 정리하고 필요경비 따로 정리하고 해서 사업소득금액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래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장부 정리한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구하고 여기서 뭔가 더하고 빼고 해서 사업소득금액을 구해요. 이 중간에 더하고 빼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전문가들한테 의뢰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유의사항, 사업자 인건비. 자, 여러분 개인 사업복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사업체와 여러분은 동일체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체인데 그 여러분이 인건비로 뭔가 이렇게 빼간다. 그거 필요경비로 인정 안 해줘요. 자기 인출금 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자, 가족의 인건비. 요거는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면 인정을 해주는데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그런 가족 인건비 이거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비용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필요경비 불산시킵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에 관련된 경비가 아니라 자기 집, 가사 관련 경비다. 이거 경비 인정 안 해줍니다. 이런 거 유념하세요. 자,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 아까 우리 사업소득 쪽에서 6꼭지 중에서 총수익금액 빼기 필요경비 하면 사업소득 금액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맨 위에 나오는 총수익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이다. 또한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는 그 수익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따라서 총수익금액은 손익계산상의 매출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수익까지 포함한 그런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세를 미리 받은 게 있다. 1년치 미리 받은 게 있다. 그러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그 금년도 이제 당해년도 소득으로 잡으셔야 돼요. 즉 선세금, 그러니까 세를 미리 받은 거. 부동산을 임대하고 미리 받은 임대료 기간 대응시켜라. 만약에 7월 1일 날 1년치 미리 받았다. 그러면 6개월만 올해 거고 나머지는 내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주 임대료 세를 주는데 보증금 받았다. 그럼 보증금에다가 일정한 공식을 적용시켜서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액을 따로 뽑아내요. 이걸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자, 필요경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요거는 해당 과세 기간의 총 수익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고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각종 한도 초과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비 빼면 사업소득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 필요금 빼는 과정에서 접대비, 뭐 감가상각비, 뭐 그 퇴직급여 관련된 부분, 퇴직연금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관련된 부분, 기부금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인데 요거 말고 다른 건 몇 개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요. 한도 안에 들어올 때만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 비용, 즉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한도 넘어간 거는 필요경비 인정 안 해줘요. 다시 소득금액에 플러스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항목들은 한도 내의 금액만 인정해주고 그 한도는 그 세법 또는 세법 관련된 교과서 또는 뭐 이렇게 실무 책자에 나와 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양식입니다. 이건 실무적으로 작동되는 양식인데요. 그냥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식이 이렇게 실제 양식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개한 겁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과세표준 자 보세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이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인정해준 소득공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소득공제를 빼면 종합소득 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 자,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데 종합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그죠? 여러분 아까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이 빼면은 무슨 소득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소득 금액들을 다 더하면 종합소득 금액. 거기다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과세표준 다음에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세액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소득공제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그냥 유념하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소득공제. 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하기 전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인데 그 종합소득 공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인적공제와 인적공제 아닌 것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본인에 대해서 얼마,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 부양가족 1인당 얼마 이렇게. 추가공제는 그 기본공제 대상자 안에 경로우제자 만 70세, 경로우제자 있니, 장애인 있니, 부녀자 있니, 그 다음에 한부모 있니, 뭐 이런 경우에 추가로 더 공제해 주는 거예요. 기본과 추가 요걸 합쳐서 이제 인적공제라고 하고요. 인적공제 말고 다 이제 나머지 물적공제라고 하는데 그 물적공제 안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같은 거 다 공제해 주거든요.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같은 거 부담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실제 부담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택자금 공제, 뭐 신용카드 공제 등등등 몇 개 더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이제 종합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것도 실제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그 양식인데 거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한번 확인해 보라고 양식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원천징수제도 설명해 볼게요. 원천징수했으면 지급 명세서 발급해서 이제 제출까지 해야 되는데요. 원천징수라는 게 뭐예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자 보세요. 여러분 저 회사에서 월급 받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죠, 급여. 그럼 여러분이 월급을 받는 자잖아요. 그 회사에서 막 이것저것 막 띄고 나머지만 여러분 통장에 찍어줘요. 이것저것 띄는 거 어떤 거 띄어요? 소득세 띄죠.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 띄죠. 그 다음에 뭐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이런 거 띄잖아요. 그때 그 띄는 행위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띄는 행위. 그 중에서 이제 소득세와 그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 요거 띄는 거, 이거 원천징수. 원천징수를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거죠. 그게 원천징수입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까지 나중에 이제 회사가 알아서 다음 달에 제출해 주는 거고요. 원천징수의 두 가지는 완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깊게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회사가 그 세금 띄는 거, 그거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거고 나중에 연말 가서 연말정산하면서 다시 한번 거르잖아요. 그래서 예납적, 미리 그냥 납부한 성격이고 완납적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고려할 게 없다, 더 이상 낼 게 없다 이런 의미인데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그 행해지는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입니다.